수도권 신흥 격전지로는 반도체 벨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전문가를 투입하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죠. 젊은 유권자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이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용인, 화성, 평택으로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 경기도 남쪽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선이 이렇게 그어지지 않습니까? 반도체 벨트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과거에 성남이라든지 수원보다는 정치적인 위상이랄까 이게 약간 낮았기 때문에 이른바 터줏대감이라고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당에서 좀 괜찮은 신인들 혹은 중고 신인들이 다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개혁 신당에서 특히 거의 전력을 퍼붓다시피 하고 있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인데 여기 이제 이원호 의원이 탈당한 부분이 이제 3자 구도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화성 을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뭐 대항마라고 해야 되나요? 한정민 후보. 연구원. 네. 동탄에 이제 10년째 거주한 그런 진짜 제3자가 볼 때는 볼만한 선거가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평균 연령이 34세, 38세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젊은 그 30대 남성 그 유권자들을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 약점이요. 동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성을이 젊은 여성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 대표의 제일 약점이 그럼요. 20, 30대 여성. 그렇습니다. 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벽이 되게 두터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거 젠더 걸들이지 말고 세대로 가라. 네. 왜냐하면 젊은 세대인데 되게 부부거든요. 근데 부부라는 건 대개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요. 네. 50%는 여자인데 이 50%를 배제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저는 이 대표가 이번에 굉장히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그 배복준이 뭐 류호정이니 끊어 안았어야 되거든요. 나 생각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당에다 같이 하겠다. 우리 그다음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대화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젊은 세대, 쉽게 말하면 산업화 이후에 정보화 세대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걸 세울 수가 있는데 또 후퇴를 해가지고 맞아요. 숨어버린 거죠. 저 진중권 교수님하고 한 3년째 방송하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님이 저 조언했는데 말 안 들어서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정봉주 의원, 뭐 이현주 의원 한번 결과를 두고 보죠.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진짜 굉장히 고심이 컸을 거예요. 정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이번에 원에 진입하지 않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진로랄까 이런 게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 뭐 좀 세게 얘기하면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노원이 선거구 획정에 의해서 이제 병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TK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자꾸 TK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지율이 0%가 나왔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거기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육주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젊은 층 인구가 높다고 하는 이제 화성을 네. 이게 또 분구가 되면서 이원욱 기존 지역구에서 그 지지층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모으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와 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와 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연이 있으세요? 발탁한 대변인. 영입이 아니라 오디션에 앉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속으로는 응원도 뭐 애증의 관계랄까?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자, 이제 충청으로 가겠습니다. 충청은 역대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을 찾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권을 찾으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현재 충청 지역 민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이런 밥 먹는 게 찍힐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흔히 먹방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오뎅도 먹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 먹는 거를 찍히는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네. 한 위원장이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에 넓게 펼쳐놓는 게 여기저기 되게 이사 큰 부산, 다니셨더라고요. 춘천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는 충청도에 살았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그리고 저는 군 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 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청주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별로 연락 안 주시는데 청주에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곳입니다. 옛날에 안철수 강세 현상이 있을 때 부산의 아들 여수의 사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팔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되게 강점인 것이고 또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고 충청 같은 경우 지난 총선 때 보면은 외곽 농촌 지역, 고령층 지역은 국민의힘이 국지적으로 이겼습니다만은 가운데 쪽 도시 지역은 뭐 충남북 할 거 없이 거의 전패를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원래 셌던 데는 그대로 세고 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청주라든지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의 성격과 수도권의 연장의 성격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 전자 회사들, 대기업들이 쭉 청주까지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격전지 요충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갔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첫 번째 행보 있을 때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었다. 누가 저한테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한다고. 4년 전에 민주당은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통적인 문구로 치면은 우리가 경부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산, 대구, 대전 하는 건데 청주 이렇게 간 거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의 시스템도 4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천안, 청주를 연 이틀을 갔잖아요. 천안도 세석 모두 민주당 석권. 그다음에 청주도 지난 총선에서 4석 모두 석권했는데 보궐선거해서 국민의힘이 1석 겨우 가져왔는데 저도 지난번에 너무 졌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격전지 아닌 곳이 없는 상황인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고 청주에서 특히 보면은 4개 선거구가 있는데 4군데를 전부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 행사 일정을 보니까 8개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그 육아맘들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안기도 네. 하고. 애기한테 이제 안경을 아예 줘버리더라고요. 그 안경 벗은 노출된 얼굴의 모습을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성에 와닿는 그런 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딜 가든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구름대처럼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면 접촉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소화할 수 없는 일정들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온전히 소모되겠다라고 한 것을 지금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곳이 충청 지역이에요. 그 수도권이라든가 영호남은 크게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충청도가 28개 의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민심이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청권을 자주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저 우스갯소리에 가까운 얘기가 이상민 의원이 대전에서 출마를 하는데 이번에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왔잖아요. 예. 그 아시잖아요. 이상민이 가는 곳이 승리하는 곳이다. 그 열린우리당에서 당선되시고 자유선진당에서 당선되시고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민주당에 왔다 당선되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잖아요. 인간풍연계라는 여의도의 그래서 별명이 이번에 있으시더라고요. 당선되시면 예. 육선이 되시는 건데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충청도에서 과연 대전에서 당선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당선되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셨으면 국회의장까지 의장을 하셨으면 하시겠네요. 좋겠어요. 의장감이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선거만 잘 풀리면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회의장이라는 건 어차피 하게 되면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당을 어차피. 해야 되고 좀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네. 모처럼 좋은 결과 받아가지고 국회의장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국힘이 일당이 돼야 되는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최근 PK가 신흥 스윙보터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PK가 예전처럼 뭐 한쪽으로 딱 쏠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이 거기서 그 불경에 몇 석을 갖고 있냐면 7석을 갖고 있는데 그 5석이 그 낙동강 벨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뺏어가 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인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무리한 재배치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병수 시장을 그쪽으로 보낸 것도 그렇고 그 김해 쪽에 그 조혜진 의원을 무리해서 그쪽으로 가서 선거운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김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른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이 괜찮을 때는 흐름의 싸움을 했거든요. 네. 민주당 세가 좋아가지고 국민의힘에 이제 맞선다라는 건데 지금 이번 총선 민주당의 이 낙동강 벨트를 보면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전재수라는 개인이 싸우고 뭐 최인호라는 개인이 싸우고 김두관이라는 개인이 싸우고 이런 식으로 당이 못 받쳐주고 각자가 인물론으로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흐름의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압도하고 하지만 그 낙동강 벨트는 민주당에서 정말 그 거친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말하자면 맹장들 아니겠습니까? 맹장이 개인기로 버티고 있는 이 형국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원래 진보세가 되게 센 곳입니다. 울산 북구를 이제 진보당으로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이상원 의원이 노동운동가 출신은 아닌데 풀뿌리 정치인인데 재선을 한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분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여기를 진보당한테 넘겨줘가지고 이상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울산에서 진보당하고 손을 잡으면은 야권의 단일한 전선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흐트러져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최근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의 호남 민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호남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보다 투표율의 문제. 호남 사람들이 약간 실망하는 선거가 되고 하면은 투표율이 낮아지는 게 있고 호남의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민주당의 비례 득표율이 낮아지기도 하고 수도권의 출향 인사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럴 위험성은 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세 분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박지원, 정동영, 유성영. 올드보이?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웬만한 사람들까지도 컷오프 시키고 하위 10% 져가지고 막 감점하는데 이 세 분은 어떻게 하여튼 경선에 갔어요. 해남 진도 완도가 이제 박지원, 그 전주가 정동영, 정읍이 이제 유성엽인데 경선 승리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경선 이기면 본선은 뭐 당연하게 이길 텐데 이분들이 지금은 강력한 친명의 스피커인데 저는 총선 후에 과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관심사고 한 가지 더 자극을 붙이자면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 지역 공천했거든요. 네.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빈 곳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당에서 호남에다. 전폭적으로 그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일단 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에서 3석을 얻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 한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말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호남에서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정책으로서 예산으로서 행정으로서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이 특히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추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에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그 당색을 정하면서 광주의 하늘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유독 그렇게 뭐 독도, 광주 이렇게 딱딱 찍은 데는 그런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민주당이 전체적인 요번에 그 공천 전략에 있어서 왜 저렇게 했지라는 구멍이 빵빵 뚫리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호남에서도 사실 그래요. 그 여전사 3인방이라는 분들도 그 고향으로 따지자면 영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뭐 이런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왜 이렇게 호남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냐,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투표장에 나가는 그 비율이 확 떨어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